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양잡화점의 이세진. 한윤서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아니 잠깐만 세진 씨 안 어울리게 이게 뭐예요? 책을 왜 지금 뭐죠? 왜 이런 이상한 똥통을 잡고 있는 거죠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 네. 하늘이 살찌고 말이 높은. 세진 씨 하늘이 아닌데 왜 살쪘어요? 말이 살찌고 하늘이 높다. 자, 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독서를 해야 돼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제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새 거 아닌가요? 좀 접어놓을 걸 네, 그랬네. 너무 빳빳한데요 네. 책이 자, 지금? 네.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가을이 되기도 했고 이렇게 독서의 계절. 네.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늘의 주제랑 또 뭔가 관련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의 힌트는 뭔가요? 이야, 들어왔습니다, 또. 네네, 고맙습니다. 세진 씨 먼저. 야 이게 뭐죠? 족자네요, 족자. 야, 족자. 네. 어? 나는 이게 깃털펜인데요? 깃털펜? 이게 뭐죠? 족자인데 뭐가 적혀 무슨 있을까? 내용이? 어허.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장과 서로 서먹디 아니할세. 얘네는 모르겠어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니, 모를 때는 저희가 또 전문가님을 찾아 나서 봐야죠. 가시죠. 가시죠.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맞죠? 느낌이 뭔가 이 서점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뭔가 있어 보여요, 뭔가 좀. 이 느낌 있다고 해야 되나? 도서관 같은 느낌. 네. 여기 맞죠? 가시죠. 맞죠, 여기? 가시죠. 여기 아니라고요? 어디지? 그럼 어디 전문가님? 어디 계실까요? 전문가님은 어디 계시지? 여기 어디 계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뭔가 굉장히 어색한 한 분이 계신데요, 여기? 전문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우리 전문가님한테 들은 네.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된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럴까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이제 정말 발전시키는 우리 많은 이제 네. 작가들이죠. 네네. 혹시 뭐 좋아하는 작가분들 있으세요? 이상 작가. 아, 이상. 작가님이 저 교과서에서 처음 접했어요. 네. 날개라는 작품. 소설, 네. 너무 기괴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되게 충격적이었었던 네, 네. 기억이 있어요. 실제로 이상은 그래서 그 중앙일보에 그 작품을 오감도라는 작품 발표하는데 독자들한테 투서를 받아요. 왜 어떤 이런 약간 표현 이상합니다만 미친놈의 잠꼬대를 신문에 실었느냐라는 독자들의 투서까지 받을 정도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기괴한 작품을 발표했었습니다. 이야. 맞아요. 자, 이상 작가님, 예, 이상입니다. 가시죠. 이상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소품으로 깃털펜을 받았어요. 이게 힌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 펜을 들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게 글을 쓰고 읽고 할 수 있는 뭐 신분, 성별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또 여성분들은 사실 대부분 글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글을 네네. 알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자를 아는 계층이 또 정해져 있을 테고 특히나 그 당시의 사회는 소수의 그 남성 지배계층이 이렇게 독점하고 있었던 사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여성들은 글을 쓸 수가 없었죠. 아유, 집에서 좀 몰래 이렇게 쓰고 네. 그것도 안 돼요? 네, 몰래 쓰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몰래 쓰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회적 조건을
물리치고 그런 억압의 틀을 깼던 작가가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여성 소설가 맞죠? 네, 여성 소설가. 편견을 깼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여성 소설가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그냥 다 같은 소설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같은 소설가, 다 같은 시인.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네. 다 같이 글을 쓰니까 그냥 다 소설가, 시인이라고 불리는데 제인 오스틴이 활동했던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당시 영국의 어떤 18세기 정도인데 여성의 보통 선거가 참정권 자체가 선거권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던 부여받지 못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글을 쓴다? 그러니까 여성이 글을 쓰네? 놀라워서 여성 소설가라는 이름을 따로 붙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유명한 여성 작가 중에 버지니아 울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성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1년에 500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물질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더 까다롭다. 여성으로서 글을 쓸 수 꿈을 내야 있다라는 된다. 거죠. 그렇죠. 꿈을 쓰는 쓰려고 거예요. 하려면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 소설가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런 물질적인 조건들이 점차 사람들에게 좀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사회였다. 그렇게 여성 소설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제인 오스틴은 네. 어떤 반응이었나요? 아, 당대에도 약간의 반응을 얻기는 했는데 네. 지금처럼 막 대문호의 반열에 오를 정도 반응까지는 아니었어요. 사실 좀 사후에 비평가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독자들에 의해서 지금의 명성을 좀 안타깝지만 죽음 이후에 더 크게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만과 편견은 네네. 무슨 내용인가요? 아, 오만과 편견이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제인 오스틴이 살았던 18세기를 배경으로 하는 사랑 로맨스 이야기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시키고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해도 이 친구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진짜 로맨스죠. 멋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짜로 그 디아즈라고 하는 다른 귀족과 약간 뭐 밀당, 썸 이런 걸 타다가 결국 사랑과 결혼을 다 쟁취합니다. 와,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있잖아요, 그죠? 영화로도 있습니다. 아, 영화로도 있고 대단하다. 드라마로도 있고요. 근데 왜 제목이 오만과 편견인가요? 아, 그건 이제 뭐 해석의 여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인공과 이게 썸을 타고 있는 그 귀족 남성이 처음에 좀 오만했거든요. 아. 오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반대로 편견은 엘리자베스도 저 오만했던 남성에게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런 편견을 조금씩 깨어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각자의 감정을 그냥 제목에 실었네요. 그쵸, 그쵸. 상대의 감정을. 그쵸. 잘못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와. 그럼 그 평론가님은 네. 오만과 편견 그거 좋아하세요? 아, 저도 무척 아. 좋아하고 사실 저보다는 영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뭐 세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냐면 그 BBC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자기 자국 국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1등이 셰익스피어였고 2등이 바로 제인 오스틴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 작가예요. 왜요? 아니 근데 그 제인 오스틴은 네. 그렇게 소설 안에서는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제인 오스틴의 삶이 일정 부분 이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럼 네. 세기 사랑을 한 건가요? 세기의 사랑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사랑 자체는 예, 새드 엔딩이에요.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의 집안에 그 좀 부모님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은 안 됐구나. 네. 돈 봉투해서 줬구나. 이제 알죠. 그만 만나. 물 뿌리고 돈 뿌리면서 그쵸. 내 자식한테 떨어져. 영국이니까 뭐 예. 약간 김치 대신에 피시앤칩스로 이렇게 그런 거 때렸을 아니야 수도 진짜? 있죠. 아니 그러면 네. 제인 오스틴 씨는 네. 결혼을 하셨나요? 결국에는 네.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중에 그래서 막 연하남한테 약간 청혼 제의도 받고 본인도 처음에 승낙을 했다가
하루 뒤에 그거를 나 안 하겠다 거부를 해요. 왜요? 내가 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념을 지키면서 평생 독신으로 미혼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멋있기는 한데 네. 아니 독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로맨스 소설을 잘 쓸 수가 있었죠? 감정이 다를 텐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본인이 뭐 그 실패했던 것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로맨스 소설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단순한 사랑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여성에게 가해지는 좀 신분적인 억압이 많았잖아요. 결혼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특히나 귀족들은 부모나 집안이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을, 그렇죠, 정락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용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생계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건데. 네네. 연애는 진짜 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네. 뭐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고 이런 게 자유롭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자유연애라고 하는 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기는 해요. 특히나 그 귀족들에게는. 그래서 나중에는 근대 초기에는 우리 자유연애를 하자가 어떤 정치적인 표어로 등장을 했던 거예요. 마치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고 사랑하겠다가 어떤 정치적인 해방 과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문학이잖아요. 네. 뭔가 좀 저희가 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앞에 여기 딱 마침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짠 듯이. 그렇죠. 뭐라도 네. 한다는 듯이. 편지지가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저희는 그냥 문학을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는 건가요? 근데 괜찮은 게요. 원래 시라고 하는 게 그 뭐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뭐 지인한테 보내는 그죠. 편지나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도 뭐 마음을 담아서 서로한테 이렇게 한번 편지를 써볼까요? 편지 말고 그러면은 이름 세 글자로 삼행시를 쓰는 거예요. 상대 이름, 내 이름. 상대방. 상대방 이름. 그쵸. 그냥 소울을 담아서. 네네. 네.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프리하죠. 네. 프리하게 하죠. 벌써 막히는데? 글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질문 몇 개 던져드릴게요. 그럼 원래 글 쓸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 지금 말을 하면서 쓸 수는 없죠. 이미 저는 막혔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웃음을 버렸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네. 의식의 흐름대로 작성했습니다. 자, 그럼 발표를. 이거 발표해야 되는 것도 너무 부끄럽다 그 진짜. 세상에 알린다는 약간 게 수치스러워요, 저는 지금.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한윤서 씨에게 보내는 삼행시. 네. 운 띄워주세요.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윤. 윤서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사과해. 서. Sorry. 잘 들었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조대한님 대, 대답해 주세요. 한.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시리즈입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치고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진짜 센스가 예, 아유, 이게 뭐, 자, 그럼 제가 두 번째 할까요? 네. 네, 저는 이세진 씨 먼저 운 띄워주세요. 이, 이 땅에 세, 세진이가 태어나서 진. 진짜 다행이다.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못 쓴다고요. 자, 그럼 네, 조그만한 대, 대한민국에 한. 한 남자가 있어. 이게 노래로 꺾어버리네. 저도 시리즈로 낚시적으로 한번, 가는구나. 뭐 단어가 막 생각 많이 안 나니까 어떻게든 자,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전문가는 다르다라는 거를. 저희 지금 배꼽 빠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웃음을 싹 빼고 그냥 약간 되게 진지한 느낌으로. 저희 둘 다 웃음을 뺐는데. 아, 그렇군요. 아, 네. 너무 웃기도 않네요. 한. 한낮 오후 햇살 아래 좋은데 벌써? 윤. 윤수를 그리는 서. 서늘한 바람처럼 반가운 사람. 이야. 아. 일단 윤술이란 단어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뭔가 되게 있어 보이네요. 윤술을. 아, 부끄럽네, 이거 되게. 윤술? 반가운 사람이라는 단어 찾는 윤술 사람 이름 아닌가요? 무슨 술인가요? 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 세지는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사람. 너무 초라하네요. 너무 초라해. 작가님 전화이 어떻게 되시죠? 강지윤입니다. 강지윤. 강 주세요. 강지훈 작가님. 강지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윤슬 뭐라고요? 윤슬 뭐라고요? 네, 제가 또 받은 게 이 족자예요. 네, 어명이 네. 어명이로다. 어명이요. 아이고. 이거 잠시만요. 네네. 이거 훈민정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오, 세종대왕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훈민정음. 이거는 그렇죠. 읽을 줄 알아요, 윤서 씨? 네. 이거 읽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 그냥 대충 네. 세종대왕이 맞습니다.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세종대왕님이 네. 한글을 만든 이유가 적혀 있는데, 아 이유가. 네. 이거 한자가 어려워서. 아, 맞습니다. 아, 진짜?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아. 이게 한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래 고유의 글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양반들만 사실 주로 사용을 하고 보통 평민들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좀 더 쉽게. 이런 차로 이런 까닭에 이런 예, 까닭에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뭔가 이르고자 말할 거자 있어도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다 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 좀 가엽게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의 약간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같은 게 여기 다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면 이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평민들도 글을 네네. 쓰고 읽을 줄 알게 됐나요? 네, 처음엔 바로 그렇게 됐던 거는 아닌데 네. 이렇게 계속 보급이 되니까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을 실제로 쓰고 읽을 줄 알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제 국문학, 한글 소설들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점점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의 감정, 자기의 사상, 생각들을 이렇게 글에 적어서 네. 또 그걸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글을 더 많이 읽게 되었고 소설을 읽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좀 문학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대중화, 그렇죠. 네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구비문학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전래동화 같은 전래동화. 그렇죠. 뭐 설화든 탄생설화든 오. 전래동화든 뭐 할머니가 머리맡에서 이렇게 들려주던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옛날 옛적에 이거. 호랑이 담배 피듯이. 네. 이게 구비문화. 예, 그런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비문학이 이제 글을 쓸 수 있게 되면서 그걸 이제 글로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책이 뭔가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판소리 같은 거를 오이? 이야기를 들 수 있는데요. 춘향전. 그렇습니다. 춘향전. 예. 월주부전.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한소리 노래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는 노래였는데 가사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던 거잖아요. 그냥 판소리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내가 그걸 적을 수 있게 되니까 그 노래로 전해져 오던 거가 소설화가 돼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노래가 그러면 원조였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구비문학들, 판소리, 네.
이제는 사람들이 노래로만 불렀던 것들 네네네. 이제 이 글로도 맞습니다. 이제 접할 수도 있고 그쵸. 많이 대중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그냥 입으로 전해져 왔으면 사실 누가 그걸 안전한 순간 끊겼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춘향전이나 말씀하신 별주부전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내용이 다 달라졌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 한글로 적게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최초의 한글 소설이 뭔지 아시나요? 정답. 단군 신화. 그것도 뭐 최초의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한글로 쓰이지는 못했죠. 뭐지? 네. 최초가 뭐가 있죠? 힌트 없어요? 힌트요. 힌트 드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정답. 홍길동. 맞습니다. 작가 누구? 홍길동? 아니, 쓴 사람. 홍길동? 아니, 쓴 사람. 자서전이었나요? 아유, 같은 이름 아니에요? 허균이죠. 맞습니다. 네. 다 아시면서 그렇게 했던 예, 거죠. 맞아요. 분량을 또 충족시켜야 예, 돼. 다 네. 압니다. 예. 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는지 아시나요? 호부호영 못했던 이유. 네. 첩의 자식. 맞습니다. 대단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서자였기, 서얼이었기 때문인데요. 정확하게는 이게 당시에 첩이라는 게 지금 와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제도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있었잖아요. 홍길동은 정확하게 서자가 아니라 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였었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네. 이제 첩의 네. 자식. 그쵸. 이게 본처의 어떤 그런 이 기업 계승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이렇게 막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네. 이거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그죠. 시나리오는 그때도- 시청률이 대박이에요. 그렇죠. 그쵸. 그때부터도 이게 공식이었던 거네요. 그쵸. 이런 네. 약간 막장 드라마 스타일의. 네. 네. 현실 사회에서는 사실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서자가 막 나라를 뒤흔들고 이런 거 못 하니까 당시에 그렇게 꽉 막혀 있었던 신분 제도를 좀 깨고 싶은 욕망 그런 걸 간접적으로 깨는 재미를 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느끼게 해줬던 거죠. 아무래도 또 뭔가 이제 약자가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을 갖게 되고 그죠. 네. 정말 현실에서는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판타지 같은 그런 네네. 이야기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치, 네. 또 이제 그 평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또 네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네. 가령 홍길동이 만든 단체 이름이 활빈당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는 그런 단체였는데 막 그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런 맞아요. 단체 이런 거 보면서 약간 사람들이 약간 카타르시스, 의적. 대리만족, 네, 맞아요. 의적 홍길동 그죠. 맞아. 이미 맞습니다. 호국 코믹스로 지금 시작됐던 거네요. 상대로 따지자면 거의 진짜 히어로물 그쵸, 느낌으로 그쵸. 네. 근데 진짜 재밌었었겠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진짜. 아니, 지금 드라마나 이런 걸로 봐도 그쵸.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쵸. 야, 그러고 보니까 한글이 재밌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줬네요. 맞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근데 이게 아무리 한국 소설이 흥행했다고 해도 네. 여전히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모르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대신 읽고 사람들 앞에서 들려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전기수. 그 약간 구현동화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어, 그냥 단순히 네. 소설책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연극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인 거죠, 당시에. 잘하겠다, 윤서 씨. 두 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센씨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꾸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 네네. 어떤 그런 좀 연극으로도 이렇게 펼치고 그 양반들을 풍자하고 네네. 그 기득권층, 그 상위 계층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사실 좀 그래서 그 상류 계층이 좀 그런 것들을 경계하긴 했어요. 그래서 막 정조실록 이런 거 보시면 네.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정기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듣다가 이게 몰입한 나머지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을 연기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광울입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뭐 악역 배우분들 보면 괜히 그분들이 실제 그런 게 아닌데 약간 괜히 미군 감정이 맞아요. 생기기도 하잖아요.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시청률 높은 드라마처럼 정말 전 국민이 거기에 푹 빠졌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사람들이 막 똑똑해지니까 이제 윗사람들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막.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골치 아픈 게 뭐 그냥 한글 소설을 견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한글 소설을 읽게 됨으로써 그들이 뭔가 지식을 배우고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정치 주체가 돼서 탄생할 거 그거를 이제 지배계층은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아, 그럼 마지막 힌트는 평론가님께서 주신다던데.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뭘까요, 과연? 제가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어김없이 또 선물 상자에 네. 이렇게. 늘 설레요, 이때. 그죠? 어? 뭔가요? 또 손전등인데? 네. 손전등인데요? 그러네. 귀신이다! 아니, 근데 이 네. 손전등이랑 이번 이야기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면은 네. 뭐를 받죠? 스포트라이트. 맞습니다. 조명, 핀 조명.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혹시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 몸이 한 마리의 벌레가 되어서 막 다리가 여러 개 달리고 커다란 바퀴벌레가 되어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너무 진짜 당황스러운데 너무 네.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소설인가요? 네,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카프카의 소설 변신의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기의 몸이 한 마리의 갑충,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잠자다가 벌레가 돼. 뭐라고? 세인 씨, 오늘 무기 있어요, 진짜. 예. 와, 너무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데요, 진짜? 아니 그 사람이 주인공은 변신했을 때 뭐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때? 근데 좀 슬픈 거는 네. 보통이면은 내가 벌레가 되어 있으면 좀 놀라거나 왜 이렇게 됐지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그레고르 잠자는 지금 벌레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열차를 못 탈 것 같고 출근을 못 할 것 같고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벌레가 됐는데 직장에서 잘리는 고민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이 그레고르 잠자가 이 가족의 그 생계와 경제력을 혼자서 먹여 살리는 사람이거든요. 아, 부담이 엄청 했구나. 아 그러면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했을 때 다른 가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놀라서 흉측하니까 놀라고 깜짝 놀라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무관심해져서 저 방 한 구석에 몰아놓고 어머. 그냥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냥 아버지가 일을 대신해서 그레고르 잠자는 점점 저렇게 구석에서 잊혀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살도 났어. 너무 슬픈데요? 네. 아니 그 잠자는 왜 변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이 카프카의 변신에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을 설명하려면 좀 이전에 다른 문학 작품에서 변신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막 그리스 신화 보시면 거기서 그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막 백조나 황소 이런 걸로 변해가지고 여성들의 약간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막 여성들의 추파를 던지는 그런 변신이 그려지거든요. 아 근데 그레고르 잠자는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네, 변신이 네, 된 네. 거죠. 그 제우스의 변신이 본인이 원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면 반대로 그레고르 잠자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 그냥 형벌처럼 변신이 됐던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벌레로 됐나요? 거기서 그냥 갑충이라고 나와서 우리가 약간 그
약간 바퀴벌레 큰 거 정도를 이게 상상하기는 하는데요. 진짜? 뭐 소설이니까 그게 명확히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소 정도면 좀 귀엽긴 한데 바퀴벌레는 좀 하늘소도 그다. 군뱅이 정도는 모를까. 군뱅이도 좀 하얗게라도 뽀얗잖아요. 또 하나 그 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네네. 아까 변이가 자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 자기가 원해서 네. 되었다고 된 게 아니라고 하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변신한 그레고르 잠자를 가족들은 보통 벌레를 보면 저게 우리 오빠의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 할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가족들은 보자마자 저 사람은 그레고르 잠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벌레하고 그레고르 잠자가 동일인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뭐 무의식 중에 이 인간이 혹시 한 마리의 그냥 벌레에 불과한 존재가 아닐까? 혹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마리의 벌레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카프카의 무의식이 담겨져 있는 장면 같아요. 벌레 같은 존재로 이미 네. 인식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네네네. 좀 짐작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무슨 카프카의 이런 생각이나 어떤 사상이 그런 잠자에게서 또 볼 수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못하게 되는 사람 혹은 그렇게 그냥 일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는 이 사회 속에서 그냥 한 마리의 벌레랑 크게 다를 거 없지 않나 하는 어떤 비판이나 문제의식 같은 거가 혹은 그런 질문들이 이 그레고르 잠자의 변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야, 이 현대사에 찌든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카프카가 살았던 그 시대는 다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카프카가 살았던 시기가 뭐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자본주의의 병폐가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가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네네. 이 사회적인 어떤 비판이나 이런 네. 풍자들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 딱 말씀해 주신 그 주인공을 통한 인물을 통한 사회 비판, 풍자,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건가? 까미의 네.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어떤 이방인. 내용인가요? 그 소설의 좀 첫 문장이 되게 충격적인데요. 이런 문장으로 시작해요.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어머, 너무 불효막심하네요. 무관심 아니에요? 그쵸? 어머나. 이 뭐 약간 불효자의 상징과도 같은 어머. 이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이 등장하는 소설인데요. 내용을 간단히 서두만 네네.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메르소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마의 부고를 듣고 엄마가 있는 요양원에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애인과 뭐 유쾌한 코믹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해수욕을 하고 네. 좀 보기엔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 사람 왜 그러지 감정이 없나 막 이런 싶은 장면들이 나오다가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그 자기랑 친했던 이웃이 그 아랍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해변가에서 그 아랍인이 칼을 든 모습을 이 주인공 메르소가 보거든요. 그때 칼에 햇빛이 비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메르소는 손에 있던 권총을 꺼내서 그 남자를 죽입니다. 이게 그 일부의 내용이에요. 어머. 아, 이거 무슨 사이코 영화 같기도 하고. 말만 들었을 때는 네, 다 그렇죠. 너무 이상한데요?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면 그 주인공은 재판을 받았나요? 이 재판을 받긴 받았는데 네. 그 판사가 너 왜 죽였냐 사람을 이렇게 어. 하니까 햇빛이 눈이 부셔서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그 눈이 부신 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네네. 정확한 어떤 그런 이유를 대거나 뭐 변명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메르소한테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자기는 사실대로 말을 했고 여러분들 반응처럼 그 배심원이나 판사들도 저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감정적 동의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인 되게 파렴치한이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와 주인공이 그냥 죽어버리네요. 네, 죽어야죠. 눈이 부시다고 사람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 선거 방송 아니었으면 이상한 말 나올 뻔했어요. 정말로 너무
픽션이잖아요, 픽션. 픽션 이게 너무 감정에 네. 이입이 되네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이게 되게 건조한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메루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설의 문장들이 다 삭제되고 나서 그냥 그 판사가 봤던 내용들, 그 아까 뭐 그런 발언들, 메루소의 증언들만 보면은 여러분께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그 뭐 판사랑 뭐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닐 것 저는 같아요. 바로 사형이에요. 네, 저는 뭐 뒤도 볼 거 없어요. 고민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바로 땅땅땅인데요. 근데 또 약간 좀 슬프고 충격적인 건 그 판사나 배심원들이 메르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 행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엄마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다음날 애인과 그 해수욕을 즐겼고 근데 이건 사실 살인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메르소의 성격인 건데 근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까미의 이방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일까요? 네, 뭐 여러 사람들이 이방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기에 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 가령 뭐 다른 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뭐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뭐 몸에 장애가 있으시다거나, 평소에 좀 쉽게 활동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두 어느 순간 우리 사회에 낯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외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언제든지 비정상인으로 낯선 타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참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죠? 네. 저는 진짜 평등 사회를 꿈꾸거든요. 네, 아 정말로요? 네, 저는. 홍사금고 옥쪽 내가 이겼다. 아니, 오늘도 어김없이 못 맞출 거 알지만 또 도전하는 퀴즈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뭐 문제를 좀 주시겠어요? 이번에도 또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야, 제가 언뜻 봤는데 벌써 저는 기권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다룬 한글 소설 열려 춘향 수절가의 일부입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뭔가요? 이거를 읽어주시면 돼요. 아이고야. 한글입니다, 한글. 사실 저도 이걸 100% 다 맞출 수 있을지 확신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난이도가 이상하게? 아니, 제작진 분들은 아세요, 이거 혹시? 알고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다 같이 모르시나요? 다 모르는데. 그러면 잠깐만, 읽는 법이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부터요? 네네네. 그러면. 어디까지 읽어? 어디까지 읽습니까? 정해주셔야 돼요. 30초 시간을 드릴게요. 30초 동안 정확하게 더 많이 읽기. 자, 이세진 씨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연습 없이 바로 갈게요. 네. 하나, 둘, 셋. 숙종 때 왕취기 초에 성덕이 문제 뭐야? 어디, 여기? 와 이거 뭐야 이게? 정말 2초에 하나씩 읽으셔야 되겠는데. 아 연습 없어. 아, 오케이. 자, 저 보이게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숙종 때 왕지기 초이 성덕 이너 부시 사성 자성 송음계승 홍사금고 옥쪽 내가 이겼다. 아니 제가 한 번씩 더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이겼어요. 아, 저는 기회 필요 없어요. 저 괜찮아요. 이거 저는 정확한 괜찮습니다. 발음으로 혜준아 한 글자씩 또박또박 한 번만 더 생각해. 연습. 이거 그러면 제가 이긴 걸로 하고 한 번 더 그냥 한번 해보시라 도전하시라고 그냥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긴 건 제가 이겼어요. 하나, 둘, 셋.
숙종띠 왕지기 초의 성덕인 어부시사 정자 정손은계 승 하사금고 옥조근요 슌시절리 용관 의관문 물은 우탕위 버금미라 좌우보필은 주석지진 이오용 양우위 난간 성지장 이랄우 좌우여정 류리리 과이지중 지체시 화인경 헌시 정답! 한가포 정답! 정답 맞죠? 한가포 정답. 30분 지났나요? 자, 제가 이겼습니다. 예, 세진 씨, 예, 개인기 잘 봤어요. 한가포 정답 개인기. 예. 네, 자 오늘도 이렇게 문학관에서 네. 어떤 이런 이 지식의 소양을 좀 쌓은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의 양식을 쌓았어요, 정말. 네 마음의 양식을 쌓았죠. 네 가을이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네. 쌓아야죠. 그쵸, 아니, 꼭 오늘 쌓아야죠. 예, 평론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뭐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문학 속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양잡화점으로 놀러오세요! 이 문구 보이시죠? 보시고 제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또 빨리빨리 치우셔야 돼요. 아 그만해. 아니 보지도 않으면서 그거를 빼면은 안 되지. 다른 이거는 사람들이. 챙겨뒀잖아. 이렇게 당겨놓지. 자 권수 번호 맞죠 지금? 저는 번호 맞춰서 다 정리를 했어요. 끝. 네, 아, 깔끔하게 감사합니다.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아, 이세진 고맙습니다. 씨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지? 뭘 정리를 네, 해? 어떻게 정리하지? 끝. 갈게요. 어떡해! 아, 제가 이거 세진 씨가 이거 하는 거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이거 누구 벌칙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작부 벌칙. 네.